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 저는 진행자 허요시. 네,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그들 각자 본 영화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자 일주일간 봤던 영화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이죠. 네. 저는 우연히 일본 영화 우드잡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일본 코미디인 줄 알고 그냥 봤는데 생각보다 나름 진지하더라고. 임업, 그러니까 나무꾼들에 대한 이야기야. 우드잡. 그치. 말 그대로 우드잡인 거야. 주인공이 고3인데 일본에도 그 수능 시험 비슷한 게 있잖아. 그걸 치렀는데 여자친구도 그렇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잘 봤는데 본인은 못 본 거야. 존망.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지.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전단지를 딱 봤는데 전단지에 이쁘장한 여자가 한 명 있고 임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전단지인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이 약간 똘끼가 있어. 그래갖고 아씨 짜증나는데 이건 한번 가볼까? 하고 거기 가게 된 거야, 시골로. 근데 시골로 갔는데 이거 핸드폰도 안 터지고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 1년 동안 현장에서 일해야 자격증하고 증명을 받는다는 거야. 처음에 갔는데 그 재밌을 리가 있어, 고3 학생이. 그치. 당연히 재미가 없지. 군대 온 거지.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던 차에 그 전단지에 나왔던 이쁘장한 여자애가 너 같은 애들 많다고 와갖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발만 담궜다가 그냥 도망가는 애들 많다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똘끼가 도져가지고 아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수료를 마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나무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나무 하는 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과정을 꽤 재미있고 진중하게 표현했더라고. 보면서 나도 오 약간 그럴싸한데? 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대사가 중간에 나오는데 농산일을 하면은 농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열매가 어떻게 수확되는지에 따라 그 해 판단이 되잖아. 근데 나무꾼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나무꾼들은 그치. 나무를 한 다음에 죽어서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다는 거야. 왜냐면은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막 베고 새로 심지 않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가 나무를 캘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 이게 갈린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장인 정신이랄까?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영화 괜찮다. 엔딩도 여운이 괜찮았고 그래서 이게 누굴까 하고 감독을 찾아봤는데 워터보이즈 알지? 워터보이즈의 감독이더라고. 야구치 시노부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스윙걸스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뭐 해피플라이트인가? 영화를 그렇게 자주 내는 분은 아닌데 학생들이나 직업을 처음 갖는 사람들의 성장기 그런 거를 표현해내는 감독인데 이제는 궤도에 올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무꾼이라고 하는 생소한 직업 가지고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풀어냈다는 사실이 좀 재밌더라고. 나무꾼일 하다가 선녀를 주웠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괜찮았어. 별 생각 없이 보기에 나쁘지 않았어. 일본식 과한 개그들도 있기는 한데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주인공이 소메타니 쇼타? 라고 하는 배우인데 유명한 배우인가 봐. 근데 얼굴 표정이 되게 미묘해. 일반적인 성장기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모범적인 표정이 있잖아. 박보검이랄까? 모범적인 얼굴이잖아. 잘생기고 주인공 하기에. 근데 여기서 이 주인공 보면은 웃는 표정이 썩소랑 조소의 표정도 있는데 만족하는 표정이 같이 섞여 있어. 참 얼굴이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가 일반적이지 않는 느낌을 주는데 참 좋은 배우를 골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제 걸 이야기할까요? 네.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라는 영화를 봤는데 달은 어디 떠 있냐고? 달은 뭐 우주에 떠 있겠지 뭐. 어디 떠 있겠어. 아니, 영화 제목이 그래. 최양일 감독의 작품이죠. 제일 짜이니치로 유명하죠. 한국계 일본인 그분의 작품인데 주인공은 제일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매매춘 포주로 일하고 잡초처럼 성장한 뭐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일단 같이 제일 패밀리들과 택시 운전업을 하고 있죠. 근데 당연히 시통치가 않지. 야쿠자들이 와서 이 택시 회사를 장악하려고 하기도 하고 집안에서 돌아가는 일이 매춘업이다 보니까 뭐 하는 일이 다 뻔하지. 그렇게 제일 하층민들의 일상을 그려내는데 꽤 간결해. 특별히 제일로서 차별받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 주인공의 처절한 일대기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그 일상을 그려내거든. 그러면서 위트 있게 코미디 좀 섞어주고 마지막 결말에서는 택시 회사가 불타면서 끝나는데
그때 주인공을 비롯한 택시회사의 직원들과 사장들이 불을 끄지도 않고 안 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영화가 끝나거든. 어느 시대 배경인데? 현대극이지. 2000년대? 배경은 한 90년대? 80년대 이쯤 되는 것 같아. 그분이 전에 찍은 영화가 뭐지? 피와 뼈. 그 영화도 알 것 있지. 같다, 알 것 같다. 기타노 다케시. 그 사람을 주연으로 썼던 피와 뼈를 만들기도 했지. 그리고 저는 미드나잇 인 파리를 드디어 봤습니다. 뭐 유명하죠. 내용을 잠깐 얘기하자면은 주인공이 작가죠. 작가인데 프랑스의 1920년대를 굉장히 동경해하는 전간기 프랑스. 그래서 결혼 직전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왔는데 1920년대로 타임슬립을 해가지고 헤밍웨이라든지 작가들을 만나면서 꿈꾸던 과거를 돌아간 다음에 겪게 되는 S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우디 앨런 작품은 웃기긴 웃긴데 마음속 깊은 곳에 쓴맛이 있어. 이야기도 사실 후반부 가면 굉장히 직접적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의 사람 지금 현대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 근데 막상 과거로 가보면 또 그 과거가 그리울 것이다. 베네포크 시대로 가게 되지. 그런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고 카이로의 붉은 장미?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 남자랑 여자랑 사랑이나 갈구하는 지향점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되거든. 남자들은 항상 내가 한때 잘 나갔을 때 그런 걸 그리워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고 추억으로 미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느껴졌다면은 카이로의 붉은 장미에서는 동경해야 하는 환상의 세계를 그리는 여자들의 그 욕망이랄까? 그런 거를 굉장히 대비적으로 잘 비춘 것 같아서 보면서 계속 카이로의 붉은 장미가 생각나더라고. 그거 말고도 재밌었던 점은 코뿔소 얘기하던 달리 살바도르 달리. 살바도르 달리가 자꾸 코뿔소라고 사람을 얘기하다가 그건 결국 코뿔소라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코뿔소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웃겨갖고 연기한 배우가 에이디언 브로드인가? 피아니스트 나왔던? 그거 보면서 너무 웃긴 거야. 이 사람이 이런 연기도 하는구나. 잠깐 나왔는데 임팩트가 너무 강해갖고 재밌었고 결말도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씁쓸했어. 그 씁쓸한 점이 결국 엔딩에서 나는 지금 맞고 싶은데 오래된 연인은 더 이상 그런 게 낭만이나 로맨스로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근데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는 비 맞는 걸 낭만이라고 느끼고 서로 만나겠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은 또 비슷해지지 않을까. 뭐 그치. 항상 낭만일 수 없잖아. 뭐 남자들의 일탈이 항상 멋있어 보이지 않듯 그런 거 보면서 똑같은 삶이 또 반복되겠구나. 우리네 삶이 그렇지. 그러면서 마무리했던 것 같아. 그 다음으로 소개해볼 영화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언더그라운드 유명한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작품인데 집시 가문에 대한 영화예요. 주인공이 논팽이야. 그러니까 아들 멀쩡히 있고 자기 아버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사는 집안이지. 그 아들은 사춘기 소년쯤 됐고 아버지는 이제 갈 때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은 한 40대쯤 되는데 기반도 없고 맨날 돈이나 까먹고 다니고 노름이나 하고 이러다가 신세 조지고 이러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급기야는 아버지가 채석장을 팔아서 유산으로 남겨준 돈까지 차압당하게 생긴 상황이란 말이야. 그 상황에서 빚을 갚기 위해서 아들이 이 결혼을 팔려나가기도 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집시 패거리 중에서 갱스터 노릇을 하는 그 다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걔가 빚 독촉을 하는 거지. 빚 못 갚겠으면 네 아들이라도 내놔라. 내 동생 난쟁이라서 어디 결혼할 데도 없으니까 내 동생하고 결혼시켜야겠다. 이런 거거든. 근데 아들은 또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 딴 사람이.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그려내는 건데 결국에는 해피하게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참 집시스럽게 난장판으로 서사가 이끌어 나가거든. 상당히 재밌었어. 이 감독 특기인 것 같아. 그런 집시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전에도 집시에 대해서 계속 다뤘던 감독이구나. 언더그라운드 나랑 같이 봤잖아.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가 망하는 그 상황을 풍자해낸 이야기였지. 그 감독이구나. 이미 2차 대전 끝났는데 사람들이 안 알리고 지하실에다가 사람들 끌어들인 다음에 아직까지는 전쟁 중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숨어서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 그래 뭐 물건 만들어갖고 걔네 팔면서 살았지. 그치. 뭐 집시를 우리나라로 옛날로 치면 왕의 남자에 나왔던 그 패거리 정도 될래나? 뭐 그렇지. 남사당패? 남사당패 정도 될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는 사랑을 카피하다라는 작품을 봤어요. 이게 왓챠에서 평점도 굉장히 좋고 소문이 되게 좋길래
봤습니다. 봤는데 2번 봤어요. 왜 2번이나 봤냐? 이해가 안 돼서 2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재미는 있지 않았어? 재미는 있는데 혼란스러운 거지 보면서 마지막쯤 와서. 그러니까 내용이 한 남자 작가가 있는데 이 남자 작가가 제임스가 책을 썼지. 인증받은 복사본. 인증받은 복사본이라는 책을 내서 독자와의 시간처럼 해서 강연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아.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와중에 한 여성 독자가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둘이 1대1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대1 만남이 이루어지고 차를 타고 야외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처음엔 맞는 듯 하다가 점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어떤 찻집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전화를 받던가 그래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맞아. 그 카페 주인이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남편이 그래도 여기까지 와갖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 사랑하는 것 같다고 로맨틱하다고. 근데 남편이 아니잖아.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지. 그 이후부터 남자 작가가 남편 행세를 하고 여자는 아내인 양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묘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엔딩을 맞는? 그거 보면서 혼란이 든 게 일단 뭐냐면은 둘이 진짜 결혼한 사이였던 건가? 그래서 이상한 상황극을 벌인 건가? 아니면 작가와 독자의 만남인데 그 들 가운데서 얘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장난을 쳐봤는데 이게 나중 가선 자기들도 모르게 굉장히 진지해져 버린 상황으로 엔딩이 된 게 아닌가? 뭐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난 보면서.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 2가지 가능성이 있지. 원래 부부인데 서로 모르는 사람인 양 연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부부인 걸 리얼로 섞든가 아니면은 원래 그냥 모르는 사람이고 초대를 받아서 만난 건데 중간중간 부부 행세를 하는 거든가 뭐 이런 2가지 가능성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건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 뭐? 애초에 이 영화 자체가 리얼이 아니잖아. 그치. 이 인물들도 특정한 역할을 연기하는 것일 뿐인 거 아니야. 줄리엣 비노시하고 윌리엄 쉬멜 이 2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잖아. 애초에 이것도 리얼이 아닌 거지. 그리고 이 영화에서 초반부에 깔아둔 게 뭐야? 복제품과 원본은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 주제를 계속 밀어붙였잖아. 맞아. 근데 이 3가지 가능성 중에서 원본이 어디 있냐는 거지. 오씨 머리 아파.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 원본은 줄리엣 비노시하고 윌리엄 쉬멜이고 가짜는 이 영화 자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라고 딱 부러지게 정하는 게 이 영화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애초에 계속 얘기하는 게 복제품과 원본의 차이는 딱히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 영화하고 지막 끝으로 대표되는 홍상수 영화가 상당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홍상수 영화를 보면은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 사이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게 지막 끝을 아니야. 그치. 완전히 똑같은 시나리오인데 몇 가지 상황과 대사가 바뀌면서 정확하게 반복이 안 되고 차이를 드러내잖아. 맞아. 대부분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그렇잖아, 사실. 살면서 이게 똑같은 흐름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이 재현하려고 해도 재현이 안 되는 게 일상이란 말이야.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 영화에서도 이 원본이 있고 이 원본을 똑같이 모방하려는 모조품이 있지만 사실 이게 똑같이 모방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똑같이 모방이 안 된다고 이게 가치 없는 모조품이 되는 거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지. 모조품은 모조품대로 또 가치가 있고 현실은 현실대로 가치가 있고 그거를 모방한 영화는 또 영화대로 가치가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중 가서는 연기하고 리얼하고 아예 섞이게 되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사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 홍상수 영화하고도 비슷하고.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 나 자신부터도 그렇고 어떤 분야를 시작하거나 공부를 했을 때 제대로 알고 나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싶고 뭐 그게 맞는 거긴 하지만 그거에 근접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뭐 그런 식의 뉘앙스로 들려서 괜찮은 것 같네. 그리고 가짜 모조품도 있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감정적으로 충족이 되길 원하잖아. 1차원적인 건 뭐 외로움일 수 있고 2차원적인 거는 대화 상대랄지 뭔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성이랄지. 근데 그게 꼭 어떤 한 사람만 정해놓고 그것만 충족받으면서 사는 게 정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둘이 그런 상황극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서로 필요성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연기를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엔 남편이 없으니까 그 남편의 외로움이나 대화 또는 뭔가 과거의 잘못이나 행적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 탓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녀의 삶에 있어서 남자도 그런 남편의 연기를 하고 싶었을 자기 마음의 욕구가 있었겠지. 그런 걸 그렇게 완전 모르는 타인한테 잠깐 얘기하면서 충족된 것만으로도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래서 내 가치관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지향을 넓혀준, 내가 고집하면서 단정 지을 필요는 없구나. 그런 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고전 예술 그리고 고급 예술의 기본은 현실의 재현이었단 말이야. 플라톤 같은 경우에 아예 예술을 하잘 것 없게 취급했지. 왜냐하면은 현실은 이데아의 모방일 뿐인데 모방품에 불과한 현실을 또 모방한 게 예술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 근데 뭐 그거는 플라톤의 관점인 거고, 그 이후에 고전 예술은 현실을 충실히 구현하는 식으로 발전했지. 그게 리얼리즘이고 사실주의고. 뭐 근데 근대 그리고 현대에 접어들면서 관점이 바뀌지. 현실을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예술은 플라톤 말 맞다나 모방품에 불과한 거 아니냐, 모조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서 중요한 거는 현실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미를 구현해내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다. 아름다움으로서 느껴지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문학이든 영화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서사나 주제나 현실적인 가치, 현실에 대응되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문학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영화로만 할 수 있는 거, 음악으로만 할 수 있는 거, 미술로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나간단 말이야. 그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게 이 원본과 복제품의 문제인 거고, 그 지점을 좀 건드리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 영화 바깥으로 나와서 배우 자체가 연기했다는 사실 자체도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논하는 것 자체는 꽤나 도발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가짜냐 진짜냐를 따지는 건 이미 고전 예술 때 하던 거고, 우리 지금 현대 영화가 할 거는 뭐냐라는 가능성 한번 따져본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 가짜건 진짜건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재밌는 해설 감사합니다. 아주 뭔가 지평이 살짝 열린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작품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던 게 노맨스랜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노맨스? 노맨스랜드. 인간의 땅이 아니다 이거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발칸반도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 내전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도 어쩌다 보니까 유고 내전하고 엮이는 영화인데,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가 한창 내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병사들이 자기 부대로 지원을 하다가 길을 잃은 거야. 그 상황에서 저격을 받지. 그래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눕게 되지. 그리고 적군들이 그쪽으로 오게 되지. 그리고서 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 한 명을 이미 죽었다고 판단하고 그 밑에다가 대인 지뢰를 깐 거야. 이제 이 사람을 들어 올리면은 이게 터지는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 숨어있던 병사가 상대편 적군들을 학살하고서 자신의 동료를 보호하려고 하지. 그 과정에서 상대편 병사는 한 명이 남고 자신하고 자신의 동료 이렇게 세 명이서 그 진지에 남게 되는 거야. 우와. 근데 일단 이 지뢰를 제거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휴전 비슷한 약속을 맺은 상태에서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그래서 UN 평화유지군이 그쪽으로 오게 돼. 그래서 사정을 듣고서 이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그 과정에서 뭐 수뇌부의 그런 압박도 있고 언론들의 개입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속이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결국에는 지뢰 제거 전문가를 데려왔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지뢰를 보더니 이거는 제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또 갈등이 고조돼. 뭐 이 세르비아 놈, 이 보스니아 놈 하면서 상당히 재밌어. 그러니까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를 비롯해서 발칸반도는 민족과 종교를 가지고 지속적인 갈등이 반복되어 온 그런 고장이잖아. 그거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한 공간에서 그려내는? 그리고서 호의를 가진,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개입했음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거든.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연도에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 공중에서 폭격할까 말까 빵 파는 소녀 때문에 그 제목이 뭐였지? 아이 인 더 스카이. 맞다. 아이 인 더 스카이 같은 약간 합리성 그런 것도 약간 생각나긴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분단 국가잖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근데 우리나라에선 사실 지뢰라는 소재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푼 적 거의 없었잖아. 그치. 내가 지금 딱 기억나는 거는 옛날에 류승범이 지뢰를 밟은 다음에 똥 누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거기서 자고 개그로 풀어냈던 영화 하나랑 또 하나는 JS에서 이병헌이 지뢰 밟은 다음에 살려주세요 이거 그 장면 그 정도지. 딱 그 정도만 생각이 나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는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상황이었잖아. 초반이 한 명이 저격을 받아서 쓰러져가는 상황이고 적군이 지뢰를 설치했고 그 적군을 또 우리 아군이 다 지치게 한 거지. 지치게 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그것만 봤을 때도 상황 설정이 굉장히 쏠쏠한데 아쉽다. 누군가 이거 리메이크해서 우리나라 편으로 가져와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러면은 그들 각자 본 영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뒤이어서 영화계 2주년 특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